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저희들은 뭐 여러분을 그냥 때때로만 사랑하는 편파적인 불균형 애정 방송 언더스탠딩. 21세기 최고의 동아시아 최고의 성인용 교육 방송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말도 다가오고 뭐 겨울도 다가오고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뭐 월드컵도 하겠다. 그래서 오늘 하루쯤은 좀 그냥 즐겁고 마음 편한 이야기 하면 참 좋은데. 그렇죠. 또 이렇게 뜨거운 감자를 가지고 왔지 뭡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거 안 하면 아무 데도 안 해. 다들 월드컵 중계만 하고.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요거 딱 보고 축구 경기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축구 경기 보실 때는 이런 것도 뜨거운 감자도 한번 하시고. 네, 그렇죠. 그래야 또 너무 놀기만 한 것도 아니니까. 오늘 무슨 얘기 할 거냐면요. 교육 예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예산은 뭐 어떤 분야도 그렇지만 항상 다 부족하다고는 하죠. 네. 그러나 또 모든 예산이 그렇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다 방만해 보이죠. 방만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 이야기를 할 거고요. 최근에 대학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을 좀 뺏으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안 된다! 말도 안 돼! 하는 쪽 이야기도 있고 야 거기가 돈이 좀 남잖아 뭐 하는 쪽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양쪽을 오늘 모두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님 네. 여기서 빼면 어떡해 딴 데서 빼든가 여기도 모자라.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하고 난 다음에 예.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아, 할 직접? 말이 많다. 국회의원이 직접 맞습니다. 그 전화 기자가 받았어요? 김 기자. 뭐 보좌관을 통해서 오기는 했지만 아. 아무튼 직접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쨌든 네.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간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님이 네. 나오셔서 반대쪽 이야기. 무슨 소리냐 내가 보면 많이 남는다 거기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네. 하실 겁니다. 잠시 후에 두 분 이야기 차근히 들어보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그리고 축구 보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언더스탠딩이 설명하는 교육과 관련한 예산 이야기는 하나도 안 맞고 다 틀려 라고 주장하시면서 나에게도 마이크를 달라고 하셨던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 틀려는 아니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네.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었네요. 네. 좀 틀린 게 있습니다라는 말은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아, 네. 그냥 할 말이 많이 있으셔서 그러시구나. 나오고 싶다라고. 네. 이번 이슈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나라의 교육 예산은 교육세 거치는 거에다가 그걸로는 택도 없으니까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다 그 초중고 교육 예산으로 보낸다. 네,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대학 교육을 좀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내국세 20.79 보내는 거에서 3조 원인가요? 네, 3조. 3조 원을 띄어다가 여기다 좀 씁시다. 괜찮죠? 대학. 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네. 강민정 의원님을 비롯한 교육계에서는 안 된다고 네.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거기까지 알아요. 네, 네, 맞아요. 아, 그건 맞죠? 네, 그래서 예. 이제 대학의 재정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은 해야 되는데 여기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쪽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예산이 애들이 적어지고 있으니까 남지 않냐. 그렇죠. 이걸 띄어서 고등학교 언니들한테, 영아들한테 주자. 네. 이게 이제 지금 기재부가 논리로 그렇습니다. 펴는 거고 그렇죠. 예. 한쪽은 이거는 이거대로 지키고 이 유초중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지금 써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네. 그러니까 별도로 그 절박한 고등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조 원은 다른 데서 구해다 와. 별도로 정말 재원을 마련해서 하자. 네. 이제 이게 가장 큰 차이죠. 그러면서 사실 작년부터 그동안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네. 그 유초 중고등학교 예산이 펑펑 남아둔다. 네. 너무 방만하게 비효율적으로 쓰인다. 막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졌었어요. 실제로 좀 방만하지 않습니까?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는데 예산은 그 내국세 안 그래도 좀 많이 거치는데 네. 그거를 다 받아가는 건 좀 너무
풍족한 거 아닌가? 아니요. 근데 실제로 이 교부금이 물론 비율은 계속 바뀌긴 했었어요. 조금 처음엔 11점 몇 프로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제 조금씩 법이 개정되면서 비율이 좀 조정이 됐었는데 실제 교부금 쪽 추이를 보면은 2014년도, 15년도, 그다음 2020년도 이런 때는 오히려 그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사이즈가 작아졌거든. 그 비율을 유지했어도.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예산이 계속 세수가 늘어날 거니까 당연히 교부금도 늘어날 거다. 이것도 일단은 좀 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21년하고 22년의 특수한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게? 작년에 세금이 그러니까, 많이 거치니까. 네, 그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기금이 막 쌓이고 있다, 넘쳐난다 이렇게 19조 19.4조 막 이런 기사들 되게 많이 19.4조가 나왔는데 뭐예요? 기금이 쌓인 게 전체 전국의 교육청에 교육 예산으로 내려보내니까 네. 왜 이렇게 많이 내려보내세요? 하는 그 남은 그렇죠. 게 그걸 기금으로 이제 교육청에서 다른 걸 용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안정화 기금하고 시설 환경 개선 기금이라는 게 원래 있었어요. 이 항목이. 왜냐하면 이 교육청은 징세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자치라고 하지만 단 1원도 자기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떨어지고 주어지는 돈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네. 이 안정화 기금하고 시설 환경 기금이 있었는데 예산 받으면 양쪽 주머니에 저금해 놓는다 이거죠? 네, 그렇죠. 안정화 기금은 비상금. 네. 근데 사실은 2018년까지는 저금을 못했어요. 저금을 일부만 하고 왜냐하면 지방채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갚아야 될 지방 교육 정책? 네, 교육청에서도 그 채권 발행해요. 그동안 예산 부족하면. 모자라서 쓴 거. 예. 그게 2018년까지 사실 계속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19년부터 이제 막 거기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2020년, 21년에 우리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아주 특수하게 막 유동성이 막 급격하게 확대되고 부동산 가격 확 올라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사이즈가 큰 세수가 생기고 이거를 지금 사실 기재부가 뭐 60조만큼이나 추계 오류가 벌어질 정도로 이 특수한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근데 이제 법으로는 세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20.79%는 연동해서 꼭 줘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 이제 그 돈이 내려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돈이 갑자기 규모가 커진 게 아주 최근에 특수한 현상이고 그런데 언론에서 주로 다루는 것들은 그런 최근의 이 결과 지표 예. 이걸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 문제에서 이제 지원 방식이 다른 거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제가 이제 문제로 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제 대학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야 돼요. 고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예산을 증액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걸 빌미로 해서 교육 예산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그동안은 이렇게 요만큼은 유초중고 예산으로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해서 준다. 내국세 20.79. 이거잖아요. 20.79%.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중에 무조건 교육세는 다 떼서 이제 앞으로 법으로 이걸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육 예산은 다른 데 필요한 데 있으면 대학이나 이런 데 쓰겠다. 그렇죠. 구조를 이제 완전히 바꿔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대학에 예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이런 거라면 모르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교육세가 이제 유초중고등학교는 내려가지 않는 영원히 적어도 이 법률이 지속되는 한 그런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 20.79가 매번 내려가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고 20.79는 그대로 내려가는데 원래는 교육세라고 거기에 하는 플러스 국세가 있어요. 교육세가 있어요. 예. 이 이게 교육세에서 같이 해서 교부금이죠. 그게 한 5조 정도가 되는데 네,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 거기 교육세 포함되어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게 한 1년에 5조 정도 거치는데 거기에서 유아교육, 누리과정에 쓰이는 한 2조 정도를 빼고 3조가 남아요. 네. 이게 항상 같이 20.79% 플러스 3조에서 내려갔었는데 네. 20.79는 그대로 내려가고 3조만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는 교육세 이제 20.79만 남기겠다. 이제 말하자면 20.79면 대략 몇 조쯤 됩니까? 1년에. 그거는 그때 다르죠.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작년은 되게 특수한 거라 저는 이거 좀 일반화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80조 정도 됐고
그 이런 특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60조 정도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됐어요. 그거를 전국에 600만 아이들이 사실 쓴 거였죠. 근데 이제 이게 저는 그래서 구조를 바꾸는 문제를 이렇게 코로나 작년하고 올해 특수한 어떤 예산 상황을 그걸 가지고 빌미로 삼아서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거 이게 저는 일단 문제고 두 번째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대학을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두고 과연 예산 지원을 이렇게 증액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 학력 인구의 감소는 대학에 시차가 있지만 대학에도 바로 전이되는 거고 올해만 해도 4만 명 이상 정원 미달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대학 정원 47만 명인데 이게 40년 정도 되면요 반으로 25만 명으로 줄어요.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근데 1996년에 대학 설립 준칙주의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엔 대학교를 설립하려면 굉장히 많은 조건을 뭐 도서관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학생 기숙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대학 설립이 가능했는데 1996년에 어떻게 됐냐면 교사하고 교지하고 교원하고 수행용 재산만 있으면 다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느 순간부터 지방에 가면 생전 처음 듣는 대학인데 이 대학이 어떤 특성화 대학이 아니고 네. 똑같은 4년제 대학들이 막 생겨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난 결과가 지금 오히려 저출생의 속도나 그 폭은 너무 빠르고 깊어지는데 대학 정원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현재와 같은 대학 구조를 그대로 두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대학의 특수성 뭐냐면 이 수도권 대학하고 지방 대학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주로 이제 우리가 대학 문제라고 얘기하면 지방 대학의 문제인 거거든요. 재정이나 그렇죠. 여러 가지 교육의 맞습니다. 질이나 뭐 이런 그럼 이런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격차 이 구조화된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다음에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사립대학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80% 이상이 사립대학이고 거의 고등교육은 사립대학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할 만큼 그 비중이 높은데 과연 이렇게 이 구조 안에서 이렇게 그게 지속되는 것이 또 타당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근본적 또 이 시청자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 사학 비리에 대한 또 굉장한 또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비리의 온상 같은 몇 개의 사학들이 또 뇌리에 굉장히 강력하게 각인돼 있고 그게 또 없다고 할 수 없고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이런 문제들을 저는 좀 근본적으로 대학 혁신 그래서 제가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예.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 대학을 연구 중심 대학, 교육 중심 대학, 그다음 직업 교육 중심 대학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전문가와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상태의 대학을 저는 지금 너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응급처치가 필요하니까 특히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재정 지원해야 된다는데 100% 동의하지만 네. 무조건 이렇게 구조화된 교육 예산 구조를 확 바꿔서 일부를 떼어내놓는 이런 시스템 만들어 놓고 계속 대학에 그냥 돈을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지금 가자는 건데 그러기 전에 대학 혁신 어떤 계획 마스터 플랜 만들고 그 마스터 플랜 위해서 예산 계획 세워서 저는 가는 게 대학도 살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육 예산의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는 적어도 그 정도의 준비가 됐을 때 해야지. 가면 밑 빠진 독에 넣는 거다.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3조 원이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하는 거는 옳지 않고 저는 그래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일정한 규모의 돈을 대학에 주기 위해서 정부와 교육계가 머리를 짜서 그 돈을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런데 대학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일단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기재부가 이렇게 교육 예산의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접근 방법은 저는 되게 동의하기 어렵고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학교 지원은 편이죠.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일단 해야죠. 지원 받으면 네. 좀 잘 클 수 있게 몸부터 네. 만들고 돈 네. 달라고 해라.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몸 만들기 전에 약간 수혈이 필요한 응급 수혈이 그렇긴 필요한 한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돈은 그건- 다른 예산 갖다가 쓰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은 교육 쪽 예산은 내비둬라. 그 유초중 교육 예산은 내비둬라. 일단 뭐 난립해 있는 대학들 조금 구조 조정해서 괜찮은 대학들이 나오면 거기다가 돈 쓰는 건 괜찮은데 그거를 이제 그것도 되기 그게 전에 그 구조 조정이 어떤 그쵸. 형식인지 구조 조정이란 말이 되게 위험한 말이더라고요. 이게 막 없애는 것만 사람들한테 각인돼 있어서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른 식의 어떤 변화, 대학 기능의 변화, 네. 예를 들어 성인 대상에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위즈덤 칼리지. 아. 위즈덤 칼리지. 네, 이런 거, 이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꼭 있는 대학을 뭐 폐교시키고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구조조정이라고 그렇게 단순화시키지 말고 어쨌든 지금의 대학을 새롭게 재구조화할 필요는 있다는 그러면 거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조금 뭐 저는 그러면 이제 구조적인 예산도 이렇게 새로 변화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필요할 수 알겠습니다. 있다고 봐요. 이따가 그게 교육부 먼저다. 차관님 오시면 대학교 그거 그런 식으로 빼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라고 질문은 드려볼게요. 네, 저 그런 계획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평생 교육기관으로 막연하게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지금 지자체한테 대학 교육을 거의 위임하겠다는 이주호 장관이 그저께 그런 이야기까지 인터뷰 기사가 실려서 예. 교육상임에서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야 관심 없겠지만 네. 그 초중고에 가는 예산이 많기는 많아. 그리고- 물론 돈이 남아서 못 쓰지 않겠죠. 그러나 그래도 저기가 좀 여유롭거나 때때로 방만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쪽 교육 예산에 대해서 자꾸 말들이 있는 건데 네. 그렇죠. 가장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1번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할 때마다 편성을 해야지 필요 여부와 무관하게 20.79가 얼마나 거칠지 모르는데 그걸 그냥 무조건 보내서 이거 다 쓰세요라고 하는 게 과연 이 시스템이 맞냐 20.79 아니라 30을 보낼 때도 있고 10을 보내야 될 때도 있고 수요가 있는 곳에 예산을 보내야지 무조건 잘라서 교육 예산으로 보내는 건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건 좀 고치자. 1번 그게 있는 것 같고 예산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런 데다 돈을 써? 하는 의견도 있고 아니 왜 이런 데는 돈을 안 써? 하여튼 예산을 쓰는 것에 있어서도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습니까? 네, 뭐 주로 후자가 언론에서는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되게 방만하게 네. 황당하게 돈을 남아도니까 엉터리로 돈을 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사례로 기사에서 많이 다뤄졌는데 네. 저는 사실은 그거는 지나친 일반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그게 마치 현재 교육청들이 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게 좀 이렇게 억울하세요? 이렇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제가 이제 코로나 20년, 21년, 22년 이 코로나 때 있잖아요. 네. 추경이 내려왔는데 이 추경이 제가 이제 그 추경 의결을 본회의에서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1년에 2번, 3번 정도 했는데 네. 2년 반 사이에 그런데 이제 이게 4월 달에 했다가 그다음 7월 달에 했다가 그다음 9월이나 11월 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때는 법에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돈이 내려가는데 학교는 이 학년과 학기 단위로 이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중간에 그것도 사이즈가 작은 돈이 아니고 막 큰 돈이 내려오면 네, 예. 이거를 사실 집행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 돼버릴 당연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일반 뭐 기업이라든가 일반 기관하고 달라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고 또 하나는 이제 비대면이 전면화됐잖아요. 2년 동안. 그러면서 말하자면 일상적으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을 거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 활동, 교육 활동을 하면서 써야 집행될 수 있는 이런 돈들이 되게 이제 애들이 학교에 안 오니까 주로 이제 많이 한 게 그런 비대면 수업을 위한 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는 이제 투자를 했는데 네. 나머지 일상적으로 정말 아이들 교육 활동에 드는 그런 예산들이 집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거죠. 특수하게 이게 저는 급식도 그렇고. 코로나 예. 급식도 그래서 이제 급식을 집에다 보내주는 오히려 그런 것까지 이제 교육청에서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특수한 코로나가 만들어낸 그 예산 규모가 갑자기 커진 것도 그렇고 집행 방식에 있어서도 일반적이지 않은 약간 집행 방식들이 좀 다른 때보다 많이 언론에 회자된 것도 그렇고 그런 어떤 특수한 배경이 있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칼럼을 하나 썼는데 우리 이프로님이나 우리 김 기자님이나 예를 들어서 40년 된 집 있는데 거기서 사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시겠습니까? 안 살 수 있으면 안 살면 좋죠. 안 살고 그렇겠죠. 싶잖아요.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조개탄 썼었어요. 네. 겨울에 조개탄 아시나 모르겠는데 조개탄 그럴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굉장히 학교 환경이 좋아진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나라 학교 환경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동네에 네. 아이를 중학교에 보내고 나서 학교를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네. 저 다닐 때와 똑같더군요. 그래요. 맞아. 그런 데가 그러니까 전국에서 왜 지금 30년 동안 안 고칩니까? 학교를. 이 40년 이상 된 건물이 14,000동이에요. 근데 요거를 올해 안 고치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 또 1년이 또 추가되잖아요. 그러면 그 40년 이상 된 건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게 하나 있고 근데 그다음에 그게 거기서요. 네. 의원님. 예산을 내려 보내 드렸는데 네. 예산도 잡아놨을 예산은 텐데. 남는다고는 하고 40년 된 거는 못 고쳤다고 하니 그럼 돈을 내려 보냈는데 왜 그걸 안 고칩니까? 그게 이제 이게 유초중고의 예산 집행에 아주 특수성이 있는데 네. 여기는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좀 규모가 작은 시설소 보수나 수리나 이런 거는 사실 학기 중에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건물을 개보축하는 거나 아니면 증축하는 거나 이런 학교 거는 중에 못하죠. 방학 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룻바닥 다시 깔고 샤시 가는 거. 여름 방학은 또 짧아서 보통 이제 겨울 방학에 몰아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그걸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가장 그 큰 문제인 거고 학교 다니면서는 그 공사를 못 해요. 그렇죠. 애들 안전 문제가 가장 큰 거니까요. 공사 이런 그냥 거 뭐 철거도 하고 해야 개증축 되니까. 정도 되면은 음.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안전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원칙적으로 이런 이제 규모가 큰 시설 공사는 방학 때 네, 특히 네. 겨울 방학 때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의원님 그 시설을 고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학교 재정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뭐 아이템이라고 해야 될까 단골 손님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태블릿 PC가 너무 자주 바뀌거나 혹은 창호가 너무 자주 바뀌거나 창호는 그렇게 자주 바뀌진 않아요. 샷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든 같은 거죠. 오히려 네. 창호는 그거는 제가 볼 때 그건 약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고 태블릿. 창호 자체를 바꾸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그렇게 자주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마지막 근무한 학교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태블릿은 저는 이건 이제는 우리가 뭐 미래 교육이라고 얘기할 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교육 방식을 예를 들어서 뭐 맞춤형 개별화 교육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하나하나에 맞춰서 교육하는 이런 이제 교육의 방법론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디지털 그 활용 교육이 저는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태블릿 PC는 필요하다. 필요한데 지금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이전에는 논의만 되다가 코로나 비대면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강제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를 구입해 본 적도 없고 교육청 입장에서 그리고 어떤 기기가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선행 뭐 이렇게 경험이 축적된 게 하나도 없는 상태로 한꺼번에 어쨌든 코로나 비대면을 하게 되니까 저는 그 와중에 어떤 교육청에서는 예를 들면 뭐 구입 기기가 약간의 뭐 문제가 있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블릿 PC나 학교의 디지털 그 교육 환경은 저는 약간 전면화되는 건 추세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그러면 이렇게 좀 네. 질문도 바꿔서 드려볼게요. 조금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 네. 저희가 그때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는 애가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초등학교는 12시 30분? 1시 30분에 학교를 시킨다면서요.
아니요, 이제 다 그렇진 않고 저학년은 그렇고. 저학년. 네, 고학년은 또 이제 오후 5, 6교시.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뭐랄까 회사를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아니, 사립 저도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애 둘을 키웠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죠. 알고 그래서, 있는데 네. 그래서 다들 사립초등학교 보내려고 맞습니다. 목을 맵니다. 네. 저 아는 지인 한 분도 이번에 사립초등학교 신청에다 떨어져가지고 아주 이틀째 밥을 안 먹고 있어요. 사립초등학교 오후에 방과후를 굉장히 고급진 방과후들을 그렇죠. 아니 하잖아요. 그걸 공립초등학교는 왜 못 돌립니까? 그래서 아니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 근데 왜 다들 사립초등학교를 가려고 하죠? 제가 드리는 질문은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 태블릿 PC가 이것보다 더 중요하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예를 들면 특수교육이라고 하더니 장애인 제가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특수교육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보통 공익들이 가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서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공익이 안 하고 한국 그 근로공단에서 이제 지원 아예 그쪽으로 옛날에 교육청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익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일반 산업체 기업들 장애인 지원하는 거하고 똑같이 지원을 올해부터 그렇게 이제 아무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말씀은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굉장히 부족한데 그러면 특수교육이나 방과 그러니까 조금 학교를 빨리 하는 이런 문제가 태블릿보다 후순위인 거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쌓여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돈이 조금 뭐 돈 남은지도 얼마 안 됐다면서요. 네. 그래서 갑자기 돈 주니까 어쩔 수도 다 써야 됩니까? 이런 그 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장애인 지원 인력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저는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예. 사실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게 교육청이 우리가 자치라고 하는데 재정에서의 자율성이 없어요. 아까 이제 징세권이 없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교육 그 인건비가 드는 교원 임용 못 해요. 그러니까 중앙정교육부에서 딱 그 인건비 총액을 딱 주면 그 안에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특수교사가 7,000명이 기간제 교사가 7,000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교육부에 요청을 했는데 교육부가 30몇 명만 오케이를 해버린 거예요. 7,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신청하셨어요? 왜 전국에 지금 50만 명의 교사가 있으니까 사실 7,000명 그걸로 놓고 되게 많은데 전국으로 11,000개 학교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걸로 흩어보면 뭐 별로 특수교사가 아니라 아니에요. 일반적 교사 기간제 포함해서. 교사. 기간제 교사가. 기간제 교사. 근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교원을 채용하고 임용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교육청이 그 예산 다 주고 교육 자치한다는데 알아서 필요한 사업들 다 그냥 하면 되지. 그런데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중앙투자심사라는 거를 300억 이상 되는 그 공사는 반드시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는 학교가 멀리 있으면 멀어도 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나 우리 사회 문화가 많이 달라져서 가까워요. 신도시나 이런 데가 되게 이제 지방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면 인구가 여기 확 집중되는 거 그러면 사실은 전체로는 학력 인구가 줄지만 거기 지역은 학생 수가 확 늘어버리면 학교에 대한 수요가 확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교육책감이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투자심사 중투를 거쳐야 되는데 대부분 다 이 신설 학교 허락을 받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한편에서 또 이해가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총량으로 보니까 중앙에서는 총량으로 보니까 막 신설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멀리 다니라고 하지 뭐 그렇게 집 앞에 또 줘야 돼. 그런데 또 요새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은 가까운 데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하고 저는 그거를 충족시켜 줘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멀리 가게 되어요? 그거는 이제 다 달라요. 근데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요번에 국감 때 부산의 어떤 학교를 이제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일단 한 번에 가는 시간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한 번에 가는 교통수단이 없어서 중간에 갈아타고 어쨌든 자기네 생활권 바깥으로 가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경우는 되게 이제 신도시가 생긴다거나 뭐 그런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안 지어준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되게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애들 안전과 관련돼서 아까 뭐 교사도 얘기했지만 이게 성면이 또 의외로 학교에 제가 25년 근무했는데 성면 밑에서 근무한 줄을 잘 몰랐습니다. 학교 초기에 성면 그렇죠. 네. 바람 찌르는 걸로. 있죠. 네. 이게 그 하얀색 텍스타일이 타일. 다 사실 성면 그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네, 성면 제거 작업 공사들을 하긴 하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학교에 예를 들어 바닥도 하고 창호도 하고 모두 막 해야 되는데 성면을 먼저 하지 않으면 나머지를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나머지 다 해놓고 나서 성면하면 다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 이런 아주 저 디테일에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성면 공사가 안 된 학교들이 한 34%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진 시공 전혀 안 돼 있는 오래돼서 안 돼 있는 학교가 한 43% 돼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거 수요를 감안하면 네. 계속 지금도 늘려야 부족하다. 된다는 그렇죠. 입장. 지금 이 해결해야 될 안전을 위해서 이런 낙후된 환경을 개선해야 될 때 드는 비용도 필요하고 아까 얘기하신 그런 디바이스 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시대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 맞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비대면 코로나 2년 반 하면서 또 이 비대면 교육에 대한 노하우도 또 학교에 많이 축적도 생기게 됐고 그래서 이 양측면에서 봤을 때 결코 지금 그 유초중 고등학교 교부금 그 예산이 남는다. 이 애들이 줄면 그 예산 규모도 비례해서 줄여야지 이게 상식적이지 않냐. 이건 저는 단순 산수식 접근이다. 아이들은 이런- 줄지만 낡아가는 교실 생각하면 지금부터 예산 들어가는 게 많을 수 있다. 그렇죠. 거네. 숙제로 계속 해왔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해결이 완료가 안 됐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 학교가 되게 특수한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이제 방학 때 집행을 한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또 하나는 이 학교는 학생들 머릿수 곱하기로 안 하고 예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급 수하고 학교 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은 40명이라도 이게 한 반일 경우에는 필요한 선생님이 한 명인데 두 반일 이걸 경우에. 20명 두 반으로 하면 필요한 선생님이 두 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육 예산은 대학이야 뭐 수강 이런 자율 수강 신청이나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게 학급수 연동 이런 개념이 없지만 이 유초중고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기본 예산의 기준 단위가 학생 수가 아니고 사실은 학급수다. 학급수와 학교 수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생각했을 때 학생 수가 줄었으면 학급 수도 줄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말은 네. 예전 같으면은 아니죠. 이제 폐교를 해서 합쳐도 되는 두 학교가 있을 텐데 네. 인구도 줄고 아이도 줄었으니까 그런데도 남겨둔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도 있고 신도시가 또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 신도시의 학교들 증설하고 이런 것도 또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 사회에서 학급 단위 학생 수 있잖아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된다는 이런 또 강력한 압력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지만 코로나 때 우리나라 과학고가 있잖아요. 네. 과학고는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에서 16명이에요. 와 진짜 적네요. 네. 근데 이 과학고는 코로나 초기에 비대면 수업 안 했어요. 모든 전국의 비대면이 강제될 때. 왜냐하면 이게 방역 수칙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게 된 거죠. 그래서 15명이면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왜 보통의 아이들도 이런 환경에서 배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까지 속도는 못 가지만 어쨌든 학급당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주는 추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학급 수와 학교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예산 전체의 어떤 규모라고 하는 게 학생 수에 비례해서 줄어드는 걸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기 어렵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여기까지만 들으면 국민들이 다 오해다. 당신들이 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로 들릴 수도 있는데 아니, 강민정 의원님은 지금은 국회의원이시지만 네, 오랜 기간 동안 중학교 교사로도 일하셨고 네, 현장에 있을 때는 왜 예산을 이런 데다 쓰고 저런 데는 안 쓸까 네. 또 보셨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꼭 이 예산 문제를 떠나서 왜 우리의 공교육과 학교 환경은 이런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뭘 좀 바꾸면 좋겠습니까? 그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그 네. 전에 딱 하나 일단 제가 확인하고 네. 갈 얘기가 예. 있는데 이 다들 오해하셨다 이런 게 아니고요. 캐디에서 교육개발에서 매년 설문을 해요. 네. 해마다 교육 설문이라고 하는데 4,000명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교육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자한다면 어디에다 하는 게 순위를 매겨라 이거를 했어요. 예. 근데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대학에 투자하는 거가 제일 꼴찌로 나왔어요. 초등학교를 우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 그 다음 중학교, 맨 마지막에 대학교고 이 대학교에 동그라미 쳐준 분은 심지어 10%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주장이 일반 국민들의 주장하고 다르다. 저는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거. 객관적인 설문 결과로 혹시 현재 나왔다는 거. 예산 누수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럼 보시기에? 지금은요 예산 누수는 사실상 그렇게 거의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에서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예결산 심사 이 시스템이 가장 철저하게 돼 있는 데가 학교예요. 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고 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애들 2학년 수학여행 어디 갈 것인가 그리고 수학여행 비용은 얼마나 드는 건가 이런 거를 다 심의를 해요. 물론 이제 이 예산 결산 심의를 얼마나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하느냐 이런 네.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이 모든 전국에 있는 작은 학교든 큰 학교든 관계없이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과 예결산을 반드시 심의를 받는 이런 구조가 딱 시스템화돼 있어요. 그리고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교육 예산만을 전문을 하는 이런 이 시스템을 별도로 교육부가 만든 지 꽤 오래되고 이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사립 유치원 왜 막 문제됐었잖아요. 유치원 비리. 네. 기억 안 나세요? 박용진 의원이 맞습니다, 그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 사립 유치원 비리가 문제가 되고 났을 때 사립 유치원도 에듀파인 써라. 그래야지만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된다. 그래 그 정도로 이 교육계 내에서는 적어도 이 재정과 관련된 시스템들은 그런 게 갖추어져 있죠. 허투루 쓸 수 없다. 네, 그 투명하게 누구든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학교 단위의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다 받으니까. 감사가 같이 있어야 되는 운영위원회가 학부모님들 주로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님하고 교사하고 지역위원하고 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네. 근데 다른 데는 사실 그런 감사원 감사나 이런 거 말고는 사실 그런 알겠어요. 상시화된 이런 재정 감시 시스템이랄까 이런 거는 없잖아요, 사실은. 예. 저는 사실 옛날 학교 다닐 때 보면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런 게 에듀파는 선생님들이 그때 했었는데, 예. 수업하고 나와가지고 뭐 에듀파인 해야 돼. 우리 반 애들 학급 활동하려고 뭐 풍선을 사야 된다 그러면 그걸 선생님들이 했었는데 예를 들어 예산 먼저 계획서를 올려서 결제 받고. 근데 해보니까 이게 나는 한 2만 원 계산했는데 한 5천 원이 남았어.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또 결제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네. 그럼 앞으로 예산을 좀 많이 늘리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런 상황 계속 된다. 그렇죠. 건가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저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요번에 이 문제를 다루면서 다른 나라는 어떤가를 봤거든요. 예. 근데 뭐 제가 몇 나라 안 봤지만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일본 그다음에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사실은 거기도 출산율이 이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교육 예산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리는 추세더라고요. 근데 그 늘리는 추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교육이 우리나라는 사실 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자원도 없는데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그 교육에 갖는 중요성에 대한 합의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코로나예요.
이 코로나가 2년 반을 아이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그 신의진 그 세브란스 소아정신과 그 선생님이 어떤 기사 인터뷰를 네.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최근에 대학병원에 정신병동 있잖아요. 이 정신병동에는 옛날에는 조현병 환자가 많았는데 요새는 자살과 자해 시도를 한 애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2년 반 동안 비대면에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는 지적인 지식도 배우는 데지만 사실은 정서적 심리적 성장도 이루어지고 또 관계 맺는 것도 배우고 이런 교육 현장에 데잖아요. 코로나로 인한 부작용이 있죠. 아, 근데 굉장히 심각해요. 아이들이 지금 근데 약간 그걸 예산을 어떻게 해서 지금 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아동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하나를 위해서 116억을 했더라고요. 편성을 했더라고요. 우리도 이 정도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또 지금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말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코로나가 저는 물론이죠. 어떤 특정한 세대의 문제로 이게 현상화될 거다. 코로나 세대. 너무 제가 말을 많이 아닙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다음 손님 있긴 한데 코로나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좀 드리면 아까 그 질문 진짜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 요 예산 좀 줄여도 돼 남아라고 하는 건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돈 넣어봐야 이런 거라면 넣지도 마 차라리. 받는 쪽에서는 돈 모자라요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코로나 시기에 저희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공립학교 다녔고 같은 학년인데 하나는 사립학교 다녔어요. 두 아이가 받는 교육 서비스가 천양지차입니다. 둘 다 비대면 수업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공립학교의 공립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거는 서비스도 아니고요. 사립학교는 나름대로 그게 돌아가요. 즉 그게 뭐 왜 그런지는 대충 알겠죠. 즉 이 질문을 요약하면 공립학교 교사의 질을 좀 높일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 나라 교사님들이요. 다른 나라 평균으로 따지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교사로 진입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약간 바뀌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대 4대 쿼트라인이 엄청 높았거든요. 근데 거기서만 질이 네. 높지. 네. 그 이후에는 사실은 품질 자체지만 열심히 하는 인센티브가 없으면 저는 이제 인센티브가 꼭 어떤 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승진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교사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말 모든 선생님들 가슴에는요 좋은 선생님 되고 싶다는 이런 불씨 같은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정된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택한다 이런 사람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학교가 이런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행정에 너무 이 관료주의 이 행정이 너무나 뿌리가 깊고 단단하게 돼 있어요. 예를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한다. 예를 들면 학급 활동비를 책정하는-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 의견을 모아서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그나마 이제 좀 좋아졌는데 정해진 예산만 쓰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하고 학급 활동을 잘하고 싶은데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크지도 않은데 그 액수를 정하기 힘들고 그걸 또 받기도 힘든 이런 구조들이 저 같은 경우 요새는 이제 좀 안 그렇지만 우리 반 애들 데리고 야영을 가려고 했는데 결제를 안 해줘가지고 못 가. 나가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의 관료주의나 이런 게 지금은 옛날보다는 그래도 제가 할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런 그게 되게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있으실 수 있고 어떤 지점인지 또 이런 거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게 이제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닌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좀 이거를 확 좀 깨지 않으면 참 선생님들이 막 꿈을 부풀어 왔다가 정말 자율성이 너무 없다 예, 보니 약간 이제 부속품 같은 이게 톱니바퀴 돌아가는 부속품. 근데 이 교육 노동은 다른 노동하고 다르게 무슨 뭘 이렇게 소재나 재료를 넣어서 그렇죠. 투입해서 산출된 상품이 있는 게 아니고 근로자의 의욕이 중요하죠. 그렇죠. 사람을 어떤 상대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변화에 뭐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뭐 네. 이런 게 막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교육 노동이 갖는 특수성 이런 것들이 너무 관료주의적인 이런 교육 행정 시스템 때문에 잘 안 되는 게 이건 학부모님도 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채팅창에도 네. 야 2% 네가 한 달만 공립교사 해봐 그런 소리 안 할 거야. 아 그런 것도 하는 있었어요. 하는 분들 많네요. 여기 있잖아 패션 와인드님도 그렇기도 하고 뭐 각자 좋은 교육에 대한 기준 자체도 데피니션도 다르겠죠. 그렇죠. 물론 그렇긴 다르겠죠. 하죠. 예. 근데 학원 우리나라 선생님처럼 가르치는 게 좋은 교육이야라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학교를 학원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기능이나 지식, 특정한 지식을 배우려면 학원을 가지만 네. 그렇죠. 학교는 사실 기능과 지식만을 배울 데는 아니잖아요. 예. 강 의원님 오늘은 예산에 관한 내용이라서 네. 뒤에 교육부 차관님도 모셔서 한번 들어는 볼 건데 네. 오늘 보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은 것 같고 네. 그 주제가 네. 저희도 듣고 싶은 주제인 것 같으니 아 그래요? 언제 한번 그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네. 오셔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저희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 네. 한 번만 더 하시죠. 아 저야 뭐 감사하죠. 예. 빠른 시일 내에 네, 다음 네. 주나 뭐 요 안쪽으로 해서 네. 한 번만 시간 더 내주십시오. 네. 저 이제 벌써 시간이 다 갔나 봐요. 예. 맞습니다.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 시간이 없긴 한데 교육부 차관님이 나오시면 아마 앞서서 말씀한 강민정 의원님 말씀은 하나도 안 맞고 다 틀립니다라고 주장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가장 이제 강력한 수치를 제시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유초중에 예. 1인당 학생 교육비가 있어요. 이게 예. OECD 평균보다 되게 높은데 대학은 OECD 평균보다 되게 낮다. 이건 맞아요, 객관적으로. 네. 근데 여기에는 약간의 그게 또 실제로 그렇기도 한데 지금 OECD 평균보다 높아진 게 초중등이 높아진 게 언제부터 높아졌냐면 2014년부터 높아졌거든요. 최근의 일이다. 2014년부터 높아지고 요때가 뭐가 있었냐면 누리과정이 시작된 전후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OECD 평균에 초, 중, 고만 돼 있어요. 네. 근데 나라마다 좀 다른데 유치원 유치원에 넣는 나라도 있고 교육과정 아닌 우리는 것도 이게 있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교보금 예산. 교육 차관이 오시면 제가 네. 그대로 전해드리면서 그래서 그 수치를 단순하게 틀렸다. 해석하지 말자. 그렇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지원하는 걸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 꼭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줍시다에 동의합니다. 제가 대신 여쭤볼게요. 네. 탱크 미사일 사지 말고 대학교 지원하자까지 한 번 더 나와주세요, 강 의원님. 저야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